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우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병당 수천만 원, 3천만 원을 가볍게 넘기는 로마네 꽁티입니다. 이 와인은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특급 밭이 가장 많은 부르고뉴 지역에서 만들죠. 포도 재배 면적 자체는 보르도가 훨씬 넓은데 이 작은 면적에, 이 좁은 면적에 여러 특급 밭을 보유한 곳이 바로 이 부르고뉴입니다. 즉 좁고 작다는 뜻은 바로 수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고대 로마 시대에도 와인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 기독교의 포교 활동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황제와 기독교의 로마 교황이 이중 구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했던 것이 큽니다. 로마 황제는 민중 지배를 목적으로 했고요. 교황은 또 신앙을 목적으로 교권을 행사했죠. 이러한 구조는 470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프랑크 왕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기독교가 살아남아서 이 프랑스 내, 당시의 프랑크 왕국이죠. 이 안에 교회가 존속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당시의 영지는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제도인 장원제도에 의해서 통치됐죠. 장원제도는 농노가 영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는 동시에 토지 이용권을 인정받는 제도인데 이 영주는 농민으로부터 또 세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을 지켰고 농민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밭을 열심히 갈았죠. 문제는 이 농업 기술이었어요. 이 갈리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지역의 게르만인들은 농업 기술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는데 이 기술을 알고 있던 이들이 바로 늘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독할 수 있는 주교와 수도사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뭐 했느냐? 포교와 함께 농경 생활에 필수적인 농업 기술을 게르만족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교회도 포교 활동과 더불어 좋은 토지를 찾아 나섭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과 또 제후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죠. 다른 일에 비해 포도 재배 및 와인의 제조는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포도 재배를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원이 중심이 된 대표적인 와인 산지가 바로 부르고뉴였습니다. 그때부터 부르고뉴는 수제의 가치를 담아 최고가 와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교회와 수도원은 포교 범위를 넓히면서 포도 재배를 통해 와인 만들기에 힘썼습니다. 교황과 세속군주는 결탁을 통해 기독교의 세력을 또 넓혀갔죠. 때로는 이슬람 세력을 막기도 했고 침략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732년 이슬람 제국의 우마이야 왕조가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스페인을 통해서 피레네 산맥까지 넘어서 프랑스 내부로 침공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해성같이 등장해서 이슬람 세력을 막아준 것이 프랑크 왕국의 카를루스 마르텔이었죠. 자, 이 이슬람 세력 말고 로마 교황청에는 또 다른 위협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게르만족이었죠. 아직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거나 또는 기독교라도 종파가 달랐던 이들에게 지중해 및 서유럽 각지에 왕국을 세우고 로마 교황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황 스테파노 2세가 주목한 것이 751년 프랑크 왕국의 새로운 군주가 되어 카롤링거 왕조를 연 피핀 3세였어요. 피핀은 이슬람 군대를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격퇴했고 서방의 기독교 세력을 지켜준 조금 전 말씀드린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기독교 세력을 지켰으니 힘이 세져서 역성혁명을 통해서 왕이 된 것이죠. 피핀 3세는 직접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요. 게르만족의 일파인 랑고바르드족이 점령한 이탈리아 반도 중부를 되찾고 이를 교황에게 기증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교황령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피핀 3세 아들이 중세 유럽의 기틀을 만연한 독일어로 칼데제라고 하죠. 프랑스어로 샤를마뉴입니다. 자, 샤를마뉴는 교황이 속계 주권자라서 다스릴 수 있는 영토의 범위를 성문화했습니다. 즉 교황령을 성문화한 거예요. 그는 또 전쟁으로 영토를 2배로 넓혔습니다. 게르마니아 토착 민족들을 가톨릭 기독교로 다 개종시켜 놨죠. 근데 개종이 안 된 그런 게르만족들은 다 처참하게 죽이기도 했어요.
즉 그는 기독교 입장에서 영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복자이자 학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복한 각지에는 교회와 수도원을 세웠고요. 로마의 학문인 라틴어를 연구하게 했습니다. 프랑크 왕국 국내 교회에서는 로마식의 예식을 채용했고요. 중요한 관직에는 성직자를 붙여서 11조 납입을 철저하게 했죠. 또 교회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같이 전투에 참여했던 또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제후들은 수도원에 또 포도밭을 기증하기도 합니다. 왜 기증하냐? 그걸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신의 죄를 또 씻기 위함인 것도 있었어요. 자, 이걸 통해 샤를마뉴가 통치했던 그 시절에서는 수도원에서의 와인 양조가 의무화되었어요. 여기에 맥주 양조도 의무화됩니다. 각 영주는 맥주 양조장을 각 장원에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이 조치로 와인보다 낫던 맥주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샤를마뉴 등 세속군주가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회와 가톨릭의 성직자 임명권을 세속군주가 가지게 되면서 성직자들이 제후나 왕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에요. 수도에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권력자에 휘둘리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수도원 자체의 독립성을 찾자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909년 프랑스 아키텐 공작인 기욤 1세는 부르고뉴의 클리니 지역에 수도원을 세우면서 해당 수도원을 완벽하게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듭니다. 왕은 물론 제후들도 이곳의 재산을 침범할 수 없다고 공언합니다. 수도원이 재정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포도 농사와 와인 제조였던 거예요. 성찬 의식에 꼭 필요한 와인을 만들고 또 판매를 위해서도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에 적용된 규범이 기도하며 일하라는 것이었어요. 성 베네딕토 회가 정한 규범이었죠. 이것은 529년에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이탈리아의 몬테 카시노에서 창건을 했는데 그러면서 학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도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부르고뉴의 마코네 그리고 여기에 클리니 수도원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클리니 수도원이 단순히 수도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이 배출한 인물이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인물 우르바노 2세입니다. 자, 우르바노 2세는 클리니 수도원에 들어서 수사로 시작을 하고 이곳의 원장이 되었고 후에 뭐가 되느냐? 로마 교황에 오르게 됩니다. 자, 우르바노 2세는 오늘날 로마 교황청 조직을 마련한 사람인데 중세 유럽의 흑역사로 할 수 있는 십자군 전쟁을 시작한 인물이기도 하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이니 4세를 카노사의 성에서 굴욕시킨 카노사의 굴욕의 주인공인 교황 그레고리 7세도 이 수도원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 이슬람의 연금술을 가져온 유럽인은 각지의 증류주를 만들게 되죠. 연금술은 사원소설이라는 그리스 철학에서 온 것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물, 불, 공기, 흙으로 보고 여기에 온냉건습을 더하면 만물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는 금을 만드는 학문을 시작했고 그러게 태어난 것이 연금술입니다. 이 사원소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을 하고 이후 유럽은 중세 암흑 시대로 넘어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은 버렸지만 오히려 이 철학은 중동, 그러니까 아랍 지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지역을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이슬람의 연금술서를 번역해서 스페인과 영국으로 가져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스코틀랜드로 가져간 것이 스카치 위스키, 프랑스로 가져간 것으로 인해 태어난 것이 꼬냑, 그리고 동유럽으로 가져간 것이 바로 보드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럽의 증류주 대부분이 같은 뜻의 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위스키는 게일러로 우스게 바으라고 하고요.
프랑스 오드비, 그리고 보드카는 지지되냐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두 다 같은 뜻이라 말씀드렸는데 뭐냐? 모두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이 증류주가 치료제로 쓰였기 때문이죠. 위스키를 와인이나 맥주와 달리 음식과 잘 안 먹는 이유도 이런 증류주가 약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와 함께 했던 와인과 달리 의외로 이성에서 출발한 것이 이 증류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치료제 또는 소독제로 쓰이면서 흑사병을 피해간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죠. 폴란드가 대표적인 보드카의 발원지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 보드카로 살균 및 청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청결을 유지하려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결국 그래서 이 유대인들만 살아남자 나중에는 이들이 독을 탄 것이 아니냐라는 누명이 씌워져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이 중세 유럽의 흑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중세 유럽을 끝낼 백년 전쟁과 와인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맥주 순수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